안녕하세요. 뷰존 도그서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기획을 했는데요. 네,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어려운, 좀 더 깊은 내용까지 모두 다 함께 다루어 보는 시리즈를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공지능 으로 무엇이 가능한가,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저희가 강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인공지능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인공지능 적용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들어보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챗봇이 있죠. 챗봇. 챗봇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요즘 왜 이렇게 음성 인식하는 인공지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해줘, 시리라든지 아니면 진이라든지 요구만 하면 마치 정말 진이처럼 대답을 하거나 또는 그의 요청에 맞는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그런 음성 인식 대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부분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에도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알파고, 굉장히 대단한 인공지능이죠. 등등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뭔가 친숙한 느낌을 갖고 있는 기능들, 서비스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들인데요. 한번 인공지능 말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을 안에 담고 있는지 한번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능이라고 하면 지능은 보통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죠. 지능의 물론 수준이나 단계들은 그 생명체의 또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능은 사람한테 적용해서 얘기할 때는 인간 활동에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능력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능은 인간 활동에 필요한 지적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능을 그럼 인공하고 합성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인공이니까 인간은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지능인데 이것을 인간이 사용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부여한다는 의미로서 인공지능이라는 합성어가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공이란 부분에서 무엇에서 인공이란 말이 나왔을까? 무엇에게 지능을 부여한다는 것일까? 기계죠. 기계, 머신. 기계에게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해주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 기계는 그럼 뭘까요? 지금 자율주행에선 자동차도 이제 기계의 한 종류니까 여러 가지 기계들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기계는 컴퓨터를 의미하겠죠. 컴퓨터가 인공적으로 부여한 지능, 설계에 따라서 연산을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어떤 생각이나 작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기계는 근본적으로는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컴퓨터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컴퓨터들도 결국에는 사람이 입력해 놓은 절차, 단계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과물을 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단순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컴퓨터 안에 지시해 놓지 않은, 명령하지 않은 것들은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을까요? 수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인공지능은 기계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즉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특정한 명령을 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면 일단 뇌에 관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능이라고 말할 때 수행되는 것들이 대부분 뇌에서 처리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이나 또는 인문학 쪽에서는 교육학, 언어학, 철학, 심리학, 심리학에 이제 인지과학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연구가 되고 여러 가지 개발이 되어 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것을 이제는 컴퓨터 과학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자, 인공지능. 처음에 이게 번역돼서 들어온 거라서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좀 다른 말로 부른다는 걸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누가 시작한 걸까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오른쪽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떤 여자분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앨런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죠? 앨런입니다. 이 남자 이름이 앨런이에요. 앨런입니다. 성은 뭘까요? 성은 튜링이죠. 앨런 튜링. 앨런 튜링은 수학자이면서 또 컴퓨터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암호 해독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 발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연구 방향 설정에도 거의 이 사람이 말했던 그 이론이 거의 모든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언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950년에 이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란 질문을 던졌어요. 1950년에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를 그 시대에 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굉장한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으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연구 설계. 그 설계가 뭐였냐면 모방 게임이라는 거였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테이션 게임. 이러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그 연구 설계를 제안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A라는 남자가 한 방에 들어가 있고요. B라는 여자가 또 한 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둘은 서로 뭐 이제 보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 있고요. C라는 심사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각자 서로 C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C는 A와 B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A가 남잔지 B가 남잔지, A가 여잔지 B가 여잔지 어떤 아이덴티티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가 A와 B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A와 B에게 질문을 이제 던지고 A와 B는 또 어떤 말이든 C에게 대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설정했죠. 그래서 이 C가 A, B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만으로 A가 남자고 B가 여자라는 것을 맞춘다면 이것은
뭐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건 아니고요. 예. 맞출 수 있을까라는 이제 어떤 설정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때 A를 사람이 아닌 컴퓨터로 몰래 바꿔놓는 거죠. 예, C가 모르게. A가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가 들어가서 C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럴 경우에 C가 이것을 눈치챌 수 있는가, 그리고 A와 B가 서로 남녀, 성별의 차이,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이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컴퓨터가 C와 대화를 했는데 C가 뭐 남녀를 맞추는 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이 A가, 컴퓨터로 대체된 A가 컴퓨터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네, 컴퓨터가 즉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대화를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증명할 수가 있다. 기계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설계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때 1950년에 제시한 이 질문, 네,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앨런 튜링이 예측하기로는 한 50년 정도 후에는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2000년대에 와서도 사실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답을 낼 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죠. 예,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갖추어졌는데 정확히 50년이 지난 시기에 답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답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는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모방 게임,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제시된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인공지능 연구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자연어 처리라든지 아니면 인지작용 또는 또 그거 있죠. 화상인식? 네. 요즘 이미지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이미지를 판독하거나, 예,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화상인식이나 음성인식의 인공지능을 적용하게 된, 그 기초가 된 이론이 바로 이 모방 게임에서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앨런 튜링의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또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그 범위 안에서 다른 곳으로 확장돼 가지 못하는, 예, 약간 그런 어떤 한계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 개발된 AI 서비스 형태의 대부분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네, 화상인식이나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나 인지작용, 모사에 집중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앨런 튜링이 얘기했던 이런 인간을 흉내낸 컴퓨터, 인간을 흉내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이러한 상태를 구현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인공지능을 뭔가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컴퓨터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는 이제 컴퓨터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공지능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 과정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네,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컴퓨터도 잘 모르고 알고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알고리즘을 좀 쉽게 얘기해 보자면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예, 절차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일목요연하게.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의 언어가 아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적어놓은 게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단계적으로 고안해 놓은, 설계해 놓은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컴퓨터의 문제 해결 단계를 설계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쉽게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일단 컴퓨터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짜는 거죠. 어떤 단계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예, 그게 알고리즘인 거고요. 그걸 실제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구현하는 것. 네. 언어로 구현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코딩이란 말을 많이 쓰죠. 예. 예전에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습니다. 예, 프로그래밍인데 똑같은 작업을 요즘은 다른 언어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코딩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코딩, 프로그래밍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 예,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언어가 입력됐구나. 나는 그거에 따라서 뭔가 실행을 해야지 하면서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에 의한 서비스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여기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인공지능은 뭐죠? 이 알고리즘이 뭐라고 했죠? 컴퓨터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단계를 설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설계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구현하는 과정이 프로그래밍이고 코딩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인공지능은 뭐죠?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뭔가 명령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즉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융합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정의가 될 수 있죠. 인공지능은 뭐죠? 네,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지능인 거예요. 네,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놓은 지능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인공지능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제가 위에다 이렇게 썼죠. 네,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의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지능이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가 있을까요? AI 똑같은데 안에 들어간 단어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알고리즘믹 인텔리전스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재밌죠? 알고리즘믹 인텔리전스 또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으로는 이해를 하셨으리라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뭐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NN, RNN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즉 뭐죠? 지능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컴퓨터가 인공적으로 뭔가 수행할 수 있게 해보자는 의도로 시작된 게 인공지능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뇌가 가지고 있는 신경망들, 뉴런 같은 그러한 것들을 흉내내서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요 복잡한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 또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언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의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기술을 이제 실제로 개발해서 막 전자제품에도 넣고 막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앨런 튜링이 50년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대체 그 시간 동안 뭐 어떻게 했길래 이제서야 그쵸? 이제서야 이게 우리 생활에 나타난 것인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네. 발달 뭐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발달 과정? 네. 이렇게 하자면 1970년대가 있었습니다. 네. 1970년대를 제1차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980년대에 제 2차죠. 2차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쭉 뭐였나요? 네, 인공지능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네, 동결된 상태였죠. 네, 더 이상 여기서 나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PC가 도입돼서 PC를 집에서 막 이렇게 사서 쓸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쯤인지 알고 계시나요? MS 도스나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온 때가 1990년대였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PC,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 지금은 다 누구나 집집마다 한 대씩 다 가지고 있고 뭐 노트북으로 들고 다니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 이전에는 컴퓨터가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갖고 있었죠.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집을 지어서 어떤 큰 공간 안에 넣어놔야 되는 네모난 그런 기계였어요. 도저히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거를 작은 PC 안에다가 넣어서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란 말이 그래서 등장한 거죠. 개개인이 컴퓨터를 가질 수 있다. 그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맞물려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80년대 제2차 인공지능 붐이 있었지만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따라가 줄 만큼의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달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개발이 덜 됐던 거죠. 근데 이제 90년대 퍼스널 컴퓨터도 나오고 컴퓨터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뭔가 좀 돌려볼 수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공지능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구현해 볼 수 있는 하드웨어가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시도를 하다가 200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 1990년대부터 10년 동안 이제 컴퓨터가 또 굉장히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게 되죠. 그래서 2000년대에 드디어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과 실험들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년 뒤에 2010년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인공지능 실용화,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인공지능 실용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앨런 튜링이 제시했던 그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제시했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계속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그거를 상용화하거나 실용화할 수 있는 실마리는 사실 그때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하드웨어는 갖춰졌는데 거기에 넣어야 될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때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힌튼이죠. 제프리 힌튼이라는 학자가 나타나서 딥 러닝을 알려줍니다. 딥 러닝 방법을 공개하게 됩니다.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공개해줬죠. 물론 이제 논문을 통해서 공개했겠지만 그래서 딥 러닝이라는 게 이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방법을 쓰면은 앨런 튜링이 얘기했던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이론이 있을 때는요,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매우 미시적인 방법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거의 60년 정도가 걸린 거죠. 50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꽤 빨리 나왔다는 생각이 전 드는데요. 그래서 이때 딥러닝 방법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이거를 빨라진 컴퓨터를 가지고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실제로 전자제품에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탑재하게 되고 사용해보게 된 거죠. 더욱 구체적인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속도는 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앨런 튜링이 제시했던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아마 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범주 안에서는 사실 한계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딥러닝이라는 것도 사실은 확률 통계적 확률 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적 확률 이론의 범위를 벗어나서 뭔가 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예. 그래서 통계적인 확률 이론에 근거한 모델을 수행하는 것까지가 지금까지 어떤 발견한 인공지능의 그 수행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수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통계를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이 딥러닝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내부에 들어가서 봤을 때 기본적인 어떤 함수? 예, 함수랄까? 통계? 이 기법은 결국에는 인과관계 분석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함수는 다 배우셨잖아요. 예, x를 집어넣으면 y가 돼서 나오는 이 함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네, y는 ax 플러스 b의 함수. 네,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인과관계 분석은 보통 통계에서 주로 회귀 분석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네. 회귀 분석. 네. 회귀 분석이 바로 y는 ax 플러스 b의 함수로 실행되는 그런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x라는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y라는 결과가 나오는, 이 y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 y라는 결과는 무엇일까? x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어줬어요. 예,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변수라는 게 쉽게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 요즘 그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그 이미지 인식에 대한 걸 인공지능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개와 고양이 사진의 이미지들, 그 픽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픽셀들이 어떤 모양일 때 이거는 개고 이건 고양이다 라고 분류를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 집어넣는 그 어떤 그 픽셀 단위의 것들이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에서 나온 가장 작은 단위들을 집어넣어주고 그거를 얘가 함수에 의해서 분석을 하니까 y라는 결과, 개 또는 고양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귀 분석에 의한 것들, 또는 뭐 지금 이미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변수의 개념이란 게 그렇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화초를 키우는데 꽃이 필 수 있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매일매일 몇 미리의 물을 주고, 그리고 햇빛은 햇빛은 하루에 몇 시간을, 몇 분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사량, 또, 온도, 그 다음 물의 양, 이러한 것들이 다 X에 해당하는 변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투입해 줬을 때, Y, 즉, 꽃은 언제 피게 되는가. 이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즉 인과관계, 원인을 넣어줬더니 결과가 나왔다. 이게 회귀 분석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함수에 의해서 다 움직입니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 줍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래서 첫 번째 y는 ax 플러스 식에서 어떤 y가 나왔겠죠? 그 y가 나왔는데 비교를 하겠죠. y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비교했을 때 가장 유사한 것들, 이게 확률 통계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 필요하겠죠.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y가 어떠어떠한 확률로 무엇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은 다시 다른 x의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y를 또 끄집어낸다.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거죠. 그렇게 반복을 계속 해줍니다. 반복해서 이 함수를 돌려주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설정한 그 확률값에 가까운 y값이 나왔을 때 이제 인공지능이 결과값을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그 개와 고양이 말씀을 드렸는데,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분석을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분류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회귀, 인과관계 분석이나 아니면 분류하는 분석, 이 두 가지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확률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주로 이미지 인식, 화상 인식 같은 경우는 분류 분석 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변수 집어넣어서
어떠한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어떤 변수의 조건일 때 가장 적합한가를 보는 건 회귀 분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딥러닝의 한계는 결국 인간이 코딩한 함수의 범위에서만 결과물을 생성해주기 때문에 한계가 아무래도 있겠죠. 예, 이 통계적인 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난, 그 범위를 벗어난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인류의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가능한 것들, 우리가 가능하게 만든 것들이겠죠. 또 달리 표현을 하면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보는 분야들은 뭐가 있냐면, 영역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미묘한 힘 조절이라든지 어떤 감정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창의성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많은 그 미묘한 동작과 표정과 또 음성에서도 음성의 그 높낮이라든지 굵기라든지 이러한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결국 미묘하다, 섬세하다 이 말로 좀 수렴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의 인공지능이 인간이 거기에 명령을 아주 섬세하게 주지 않는 이상은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근육의 움직임, 아주 미세한 차이들, 이러한 것들은 인공지능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이 가능한 것들도 우리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본이라도 알고 가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좀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검색이나 여러 가지 책들 찾아보시고 또 공부를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재미있게 또 구성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용 재미있게 들으셨죠? 네, 그럼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